오늘의 포커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커스는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올해도 없을 예정인가 봅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약식이든 정식이든 없다 라는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저도 이 보도, 저 보도 따라가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식 기자회견이라고 부르는 기자회견이겠죠. 그때만 보더라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이제 이런 선언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취임 100일 동안 혹독한 성적표라기보다는 언론과의 일정 부분 소통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매일매일 대면하시겠다면서 출근길 인터뷰를 하셨었죠. 도어 스태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출근길 약식 문답. 이것도 2022년 11월 이후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금은 기자유감이라는 서적을 내서 작가가 된 이기주 기자가 대통령의 뒤통수에다 대고 질문을 고함을 지른 게 맞을까요? 아무튼 대통령실이 보기에는 오만방자한 기자 한 명이 도어 스태핑을 문 닫게 만들었던 그 시기 말이죠. 그게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11월 지금에 이르기까지 1년 2개월 동안 어떤 기자회견도 없다는 말이 되겠죠.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MB 시절에도 신년 회견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MB 때도 언론과의 관계가 그리 썩 좋지 않았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들마다 언론의 비판에 직면했던 것도 사실이고 국민들의 집회가 연일 이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불통 대통령,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 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던 것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그는 신년 회견을 임기 내내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정연설로 가름했던 것뿐이죠. 연설과 기자회견은 다르다는 거 제가 굳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4, 2015 그리고 2016년 이렇게 해서 총 3차례 열었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17년에 탄핵안 가결되고 나서 청와대 출입기자 신년 인사회 기억나시죠? 그때 장면을 기억해 보시면 두 손 공손히 모아서 살포시 이제 이 낭심 쪽에 손을 모아놓고 대통령의 어떤 해명, 최순실과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제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기자들, 청와대 출입 기자들 대통령 앞에서 너무 공손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든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던 대통령입니다. 제가 늘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만 이명박 박근혜에게 이젠 미안할 정도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를 제외하고 모두 4차례 신년 기자회견 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그러니까 윤석열 전의 대통령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신년 기자회견을 아예 하지 않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나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못한 행보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중앙일보의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어찌됐든 청와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 것인데 결국 올해도 건너뛰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거니까 신년 기자회견은 없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왜 하지 않을까? 도대체 왜 대통령은 기자회견이라는 걸 안 할까? 왜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자리를 만들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나올 질문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김건희 특검이든 김건희 명품 수수 의혹이든 무엇이든 간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대통령은 이렇든 저렇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나온 그 이름, 김건희 여사, 아무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검찰관 임명에 대해서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해명이든 변명이든 어떤 이유로 규정 짓든 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름은 다시 언론 도마 위에 오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든 김건희 명품 수수 의혹이든 간에 언론은 또 그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애써 제2부속실을 설치하거나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과 함께 김건희 특검까지 매듭을 지으려 했던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게 되면 사과와 비스무리한 유감 표명이든 사과든 뭐든지 간에 기자들의 질문에서 그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곳 스튜디오에서 보도가 됐었던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게 나쁜 보도든 좋은 보도든 몰카 공작이든 취재윤리 위반이든 또 한 번 그 사안이 언급되는 순간 유리하지 않을 거라는 정치적 유불리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1년간의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정작 대부분의 언론은 윤석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고개 숙여 이런 제목을 단 보도가 나온다면 신년 기자회견은 하나마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즉 4월 10일까지 총선에 이르기까지 김건희 여사는 지금 벌써 한 달째 두문불출인데 4월 10일 총선에 이르기까지 김건희라는 이름은 정부 여당 입장에선 가장 다루고 싶지 않은 주제이고 대통령 역시도 자신의 와이프에 대한 자신의 아내에 대한 이름은 결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 떠도는 설 중에 하나는 정말 4월 10일까지 김건희 여사는 공식 석상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며 어떠한 질문도 받지 않고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김치찌개를 거론했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요. 언론과의 소통 의사가 기존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2년 전 공언을 했던 바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주제가 나오게 되면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대통령 본인이지요. 민생 토론회마저도 공개가 아니라 실시간 생방송이 아니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질문이나 답변은 짜맞춘 각본대로 쌍방향보다는 일방향에 가깝게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만 내뱉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하는 자리 아니냐 이런 의구심은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오늘에서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익명 관계자 발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형식적인 토론회보다는
대통령의 말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기자회견을 더 원하고 있을 텐데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책무일 텐데 그저 비공개, 녹화, 짜맞춘 각본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기자회견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통령을 좋아했던 중도층과 무당층에게는 윤석열 검사라는 이미지가 정면 돌파에 나서는 승부사적 면모, 호탕한 기계 이런 것들을 바래서 대통령으로 뽑았을 텐데 지금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며 꼬랑지 내리고 피하는 대통령, 자리를 가려가며 본인 하고 싶은 말만 줄곧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닐진데 고집과 아집, 목리 모든 분야를 마치 두루 섭렵한 전문가 마냥 내 말이 곧 법인 것처럼 세상 앞에 내 할 말만 하고 있다. 저는 단 1%의 기다라도 좀 걸어봅니다만 올해는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더욱더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까운데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선이 급하고 아내에 대한 이슈는 보도가 되면 마이너스뿐일 텐데 거론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비유법으로 가불기라고 합니다. 가드 불능 기술, 가불기에 빠졌다라는 표현은 여기에 딱 적합한 표현이 아닐는지. 2024년님, EQR님, 7km님, 무법 암덩어리님, 서현종님, 춘시민님, 공주공주님, 남리치님, 반딧불이님 고맙습니다. JJ변님, 빨강머리애님, SK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방식에 대해서 좀 짚겠습니다. 창조경제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창조경제에는 창조가 없다. 안철수의 정치에는 중도가 없다. 정작 간판은 내걸고 있지만 실제 의미가 모호한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은 어떠한 표어에 대해서, 의제, 주제에 대해서 언론들이 대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경제엔 실용이 없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엔 창조가 없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현재 경제부총리로 가신 분의 올해 경제 운용 방향은 역동경제, 역동경제에는 역동이 없다. 그런 표현일 텐데요. 두 번째 포커스는 민생토론회에는 토론이 없다. 그게 토론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일각에서 떠도는 얘기로 59분의 사나이라고 부르는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 59분 동안 혼자 이야기한다는 어떤 남자의 민생 토론회는 토론이 아니다. 실제 민생 토론회에는 토론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업무 보고를 가장해서 업무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저는 제대로 된 업무 보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 심지어 문화일보, 칼럼니스트, 기자를 오래 하신 정치부에 오랜 기간 몸을 담은 어떤 선배 언론인들께는 이런 민생 토론회가 아무리 정파적으로 칼럼을 쓰고 논평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민생 토론회가 과연 토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그 업무 보고가 정작 업무 보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아마 그 선배들의 기존 관례에 비춰봤을 때도, 정치 문법으로 비춰봤을 때도 이것이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그분들도 내심 알고 있을 겁니다. 하긴 토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던 정부라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저도 하진 않으나 토론이라는 것은
혹여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질문을 받는 것, 불편한 질문이라도 어렵게 대답이라도 할 줄 아는 태도, 자세, 그것이 바로 토론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죠?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을 죄다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거나 빨갱이쯤으로 해석하는 극우 뉴라이트를 기초한 정부라는 해석들이 이미 많은 상황이니 그걸 그것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토론의 방식은 그리 신기하진 않지만 적어도 토론이란 입장은 쌍방이 좀 반영이 되거나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반론도 좀 보장을 해주고 신년 기자회견이나 대통령에게 질문할 기회가 이렇게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도 좀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봐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통인지 쇼통인지 불통인지 더 나아가선 대통령의 호통을 들으라는 건지 당초에 알 수가 없다. 굳이 긴 시간 할애하면서 이 영상을 지켜봐야 될 이유를 저 자신은 찾지 못했지만 오늘 박시동 평론가와의 인터뷰를 위해서 굳이 봤어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반에 1차 민생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었고 어떤 민생 토론회는 또 생방송으로 중계가 된다고는 합니다만 그 질문과 답변은 다 짜맞춘 각본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토론이라면 의미가 없다. 하지만 전 일부 칭찬을 해드린다면 혹시나 여러분들 오해를 하실까봐 민생 토론회라는 것이 비공개로 진행이 되거나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로 진행됐던 점 혹은 어떤 민생 토론회는 또한 생방으로 바뀌어서 중계가 됐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그래도 이걸 생방으로 돌리려고 했던 사람의 가치관에는 사고체계에는 그래도 국민 눈치가 따갑다. 비공개로 해서 되겠느냐? 공개로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겠죠. 이것마저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상황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죠? 소통, 또 소통. 윤석열 대통령, 국민 130명과 허심탄회한 민생 토론. 이게 어떤 언론 보도에는 일주일 전에 제목으로 달려 있는 것인데요. 새해 첫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열고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며 이때 비공개로 했다가 그 뒤에 공개로 돌렸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정해드리고요.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이건 토론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박시동 평론가와 함께 오늘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봤어야 되는 포인트는 그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면서 마치 새로운 계획, 거대한 일자리 이런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예. 실제 이제 우리가 경제에 이제 이 이슈를 민감하게 보고 있던 사람들이 가장 주목했던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기존 계획에서도 예.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계획의 재탕이고 예. 약간 더 얹어진 사업이 좀 연장된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예.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럼 기존 계획에서도 전 정부가 세웠던 기존 계획에서도 모자랐거나 지금도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그 부분, 예. 아킬레스건, 예. 이거를 만회했느냐, 이거를 보완했는가가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예. 예. 그게 뭐였냐면요. 예. 두 가지입니다. 예. 용수, 용수? 공장 돌리는 물이 있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건 예. 전력, 예. 전력입니다. 예. 기존 계획에서도 좀 미진했고요. 예. 최근 들어 특히 미진하다고 주목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전력인데 예.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소비되지만 사실은 다 수출입니다. 예. 예, 수출이에요. 그럼 수출을 하려고 하는 상대 국가가 지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예. 아니, 기술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반도체, 세계 반도체 지금 다 경쟁이에요. 다 경쟁입니다. 그런데 우리 반도체를 수출했을 때 수입하려고 하는 나라의 수입처의 공장들, 제조업체들, 그 나라의
다양한 산업시설들에서는 이제 이런 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생산한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전력을 써서 만든 반도체야? 그러면 수입 오케이. 그거 이제 아리백이라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리백, 아리백이 뭐냐면 재생에너지 100%로 예, 가겠다라는 예, 목표 예. 아닙니까? 국제 캠페인인데 예. 문제는 그게 안 되면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되겠지 이 수준이 아니고요. 이제 예. 그게 안 되면 아예 수출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잘 둔감하세요. 예를 들면 예. 이런 겁니다. 예. 아리백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들어간 핸드폰이라고 하면 이 핸드폰이 이제 판매가 안 되고 아리백 인증을 받지 않은 회사에 만약에 그 회사에 예. 우리나라 회사들이 사실은 다 대부분 다국적 기업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다국적이라면 좀 그렇고 뭐, 글로벌리한 예, 글로벌하죠.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우리 네.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 예. 투자자나 예. 외국 연기금, 외국 펀드들이 엄청 투자해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인데 그러면 그 회사에서 주주 의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하고 예. 심지어는요 투자금을 뺍니다. 지금 공식 항의 서한과 문서가 엄청 많이 와 있어요. 실제로요 우리 삼성이나 SK 같은 1차 벤더에는 얘기가 없지만요 그 예. 바로 밑에 협력업체 2차 벤더에서는요 외국계 주요 핵심 펀드에서 이미 투자 철회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삼성전자에서 600조 뭐 이렇게 돈을 들여서 반도체를 만들어도 예. 실제로 애플에 탑재되지 못하고 예. 선진국 어떤 가전업체 탑재되지 못하고요. 예. 심지어는 만드는 과정에서 투자돼야 되는 그 외국 자금이 예. 중간에 자금을 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전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업계의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어저께 대통령이 622조 원의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그리고 앵커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늘어난다 이런 자화자찬을 했는데 예. 이 가장 아킬레스건이었던 전력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나와요, 그거. 원전은 필수다. 원전은 필수다. 그리고 오히려 탈원전을 하면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이 포기된다. 그렇죠. 그리고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원전이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필수다. 여기서 정말 좌절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요. 600조든 300조든 투여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일자리 생겨서 그 반도체 수출해야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 잘 돼야죠. 예. 근데 마지막 단계 수출 안 된다니까 이것 때문에. 예. 이거를 해결하라고 지금까지 계속 업계에서도 압력을 넣고 기다렸는데 예. 여기다가 정부가 원전을 때려 넣겠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저는 어제 예. 반도체 발전에 관한 비전 선포식이 아니고요. 예. 원전 산업에 대한 비전 선포식인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저도 살짝 좀 가볍게 말씀드리고 우리 앵커님도 지금 웃지만은요. 예. 600조가 잘못하면 투여됐다가 허공에 날아갈 판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삼성전자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삼성전자 유럽에도 공장이 있고요. 예. 중국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SK도 중국에 공장이 있고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있는 삼성하고 SK 공장이 있죠. 예. 아리백 이미 달성했습니다. 와, 중국인데도. 중국에 다 달성했어요. 중국에 달성했대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도 다 아리백 가능한 상황이고요. 유럽에 있는 건 말도 못하고요. 심지어 여러분 그 한 달 전에 우리 앵커님하고도 얘기했던 예, 예. 대통령 뭐 네덜란드 갔다 와가지고 반도체 한 네덜란드 동맹의 핵심 뭐 예. 이런 얘기했는데 예. 거기 나와 있던 회사 ASML은 예. 이미 아리백이 돼 있고요. 예. 애플 같은 경우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나 테슬라 같은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체 공장 아리백은 이미 끝났고요. 예.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협력업체 너도 해. 예. 우리 물건 받고 싶어? 하청업체 너도 해. 그렇게 해서 하청업체, 협력업체까지 아리백을 확대하는 수준까지 가 있고요. 예. 그게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제품 생산부터 제품이 소비되는 운송 과정까지. 그래서 탑재돼서 소비자한테 쓰이잖아요. 쓰이고 나서 폐기돼서 돌아오는 제품의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예. 모든 상황 전부 다 아리백. 여기까지 가 있어요 지금. 이게 이게 목표인데. 굉장히 그 우리 박신홍 평론가께서 강조 또 강조 재차 강조엔 강조를 해주시는데 네. 제 축산학과 출신이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먹는 음식 중에 네. 햇섭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네. 햇섭 인증이 아주 뭐랄까 친환경적이라기보다는 모든 공정 자체가 깨끗하게 네. 잘 그 절차적으로 통과돼서 여러분들 식탁 앞에 간다라는 그 인증입니다. 먹을거리에 대한 인증이죠. 먹거리에 대한 그런 거예요. 아리백은 네. 이제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필수입니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어제의 자화자찬 그 민생
투어 3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서울의 소리니까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독자님들의 이 판단에 도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약간 경제보다는 이 예. 판단의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예. 원전 대책이 들어오면서 예. 오히려 전력 관련해서 크게 구멍이 났다. 그러면 이거 600조 들여서 완성해도 예. 나중에 이거 수출 못 한다. 예. 아리백이 아니니까. 예, 큰일 난다. 예. 이런 상황이고요. 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부분이 있지만 다른 이슈 하나를 더 말씀드려보면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일단은 이런 이슈를 접하면 그래도 윤석열이 정부에 들어와서 몇백 조를 쓰면서 산업을 일군다라고 하면서 예. 그 622조의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투자되는가 보다 네. 말씀드려볼게요. 622조 정부 돈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돈입니까? 622조 이게 윤석열 정부가 뭐 대단하게 R&D 지금 5조 2천억도 자른 이 정부가 예. 622조를 투자하면서 그거는 키우나 보다 해서 선전하는데요. 이게 정부 돈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속지 말라고 제가 두 번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은요. 삼성전자가 약 360조, SK하이닉스가 122조를 투자하고요. 이게 언제 용인에다가요. 삼성은 특히 또 고덕 쪽에다가 다시 120조, 기흥에다가 20조 해서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이고요. 물론 정부도 전력도 대고 설비도 깔아주고 도시계획도 바꿔주고 하는 걸 하지만 예. 622조가 윤석열 정부가 알토론같이 나라 예산을 써서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돈이 아니라니까요. 업체 돈으로 하는 거. 그거 너무 영국에 국빈 천박해가지고. 방문했을 때 72억 원짜리 벤틀리를 타봤다. 의리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고급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 협력업체와 일자리가 생긴다. 근데 주택도 마찬가지다. 네. 고가 주택도 보유세를 과도하게 매기면 소유권 부정하고 중산층의 소득 창출에 부정적인 행위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것이죠. 네. 모두가 집을 소유할 수 없다 이런 발언도 함께 했고요.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거 진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예, 진짜 이 대통령의 인식의 천박함. 예. 제가 감히 천박함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너무 정말 이런 리더를 우리가 권력자로 두고 있나 싶어서 좀 정말 자괴감이 들었는데 사실은 예측이 됐었어요. 후보 때 출마하기 전에 출마할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부정식품 발언하면서 네. 없는 사람들은 좀 부정한 거 먹어도 부정한 거 먹고라도 유통기한 그거 하루 이틀 지난 거 먹어도 괜찮습니다. 뭐 물론 실제 이렇게 발언하셨다는 그런 얘기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비싼 얘기야.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때도 충격이었어요. 그때도 충격이었고 예. 아니 모두가 집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도요. 이것도 난 정말 마치 당연한 것처럼. 예. 왜 누가 다 집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없는 거 빌리고 사는 당연한 거지. 거야라는 걸 깔고 있잖아요. 너네들은 없이 살아. 집까지 생각하지 마. 그리고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집에 대해서 세금 물리는 거 그거 약탈적이야, 징벌적이야. 부자 샘내지 마. 부자 나쁜 사람 아니야. 이 의식이 깔려 있어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대통령이 했던 얘기 좀 더 해보면요. 비싼 물건 있다고 과세하면 그런 물건 안 만들 것.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싼 집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 나와. 보유세. 그거 여러분 보유세. 여기 종부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아주 부자들이 내는 것도 아니야. 도대체 얼마 이 사람 이 대통령 눈에는 보유세 내는 사람 대한민국 얼마나 된다고. 갑자기 황당해가지고 통계를 외우고 있는데 까먹었는데 4%인가 그래요. 예, 많아봐야 얼마 안 됩니다. 네. 근데도 그거 부자들이 내는 거 아니야? 대통령님 친구들이나 내겠지. 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룹비슷한 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인 중과세 폐지한다. 중과세가 징벌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대통령의 의식 구조는 그겁니다. 첫째, 대통령 의식 구조는 이거예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게 종부세, 재산세입니다. 보유세입니다. 근데 팔 때 내는 게 양도세인데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이 보유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유권을 부정하는 거다. 소유했다는 거에 세금 물리는 것 자체가 징벌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과세의 기본도 안 돼 있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럼 자동차세 왜 냅니까? 왜 내는 거야? 그럼 주택세 왜 내 우리 그러면? 네, 소유의 세금을 물리는 건 징벌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참 진짜. 근데 이게요, 대통령이 무식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함의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동산은 자산이죠. 예.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제 의견이 평론가로서 하나의 저의 의견이
꼭 과세 정책이 모든 것에서 옳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소득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다 낼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냐고 자신이 있냐 이거예요. 이건 상반된 통계가 솔직히 존재합니다. 뭐냐면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들 요즘 카드를 많이 쓰니까요. 세금의 소득의 이 추적성이 90%까지 다다랐다는 통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옛날처럼 많이 못 도망가. 숨기고 현찰거래 많이 안 하잖아. 라는 통계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 통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소득 자체를 숨기는 탈세 전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50% 정도밖에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저도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소득이 엄청 많아요. 큰 가게를 해. 손님들이 어쩔 수 없이 카드 내? 이런 건 소득 잡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현금 받거나 원가에서 까고 물건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비자료 거래하는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걸 법인으로 바꿔서 제가 이걸 다 소득으로 갖지 않고 저는 월급으로 신고해가지고 와이프, 아들, 딸 다 직원으로 해가지고 건보료 김건희 씨처럼 7만 원 내고 인사청문회 때 걸리는 인간들이 다 그런 인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신용카드 0원 쓰고 이런 거 있잖아. 다 그런 인간들이야. 3년 동안 어떻게 신용카드를 0원으로 삽니까? 이런 식의 탈루가 엄청 많습니다. 솔직히요. 그러면요, 잘 보세요. 제가 대통령이 무식해서라고 해도 되고 과세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고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요, 더 무서운 함의가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부자들이 탈루하거나 불법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절세한다라고 해볼게요. 그것도 기득권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깎이는 소금이 만약에 세금이 약 40%가 세금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면은요, 부자들은 소득에 계속 세금 내라고 하겠죠. 왜? 나는 뺄 수 있거든요. 나는 고소득자가 아닌 걸로 잡힐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내 차, 벤틀리는요, 벤츠는요, 람보르기니는요, 내가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는요, 이거는 못 뺍니다. 이거는 못 빼요. 자, 보세요. 보유세에 세금 물리지 말고 소득에 세금을 물려야지라고 하는 말을 현실에 대입하면은요, 내 집에 100억짜리 집이 있는데 그거 세금 물리지 말고 내 월급 100만 원에 내가 실제 연소득이 10억이지만 직장 월급자로 돼서 200만 원 받고 있는 여기에만 세금 물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함의가 교세 불평등을 인정하고 부자들이 영원히 과세 뒤로 숨어버리겠다는 함의가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아니 밀턴 프리드먼도 심지어 가장 착한 세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저도 본질적인 질문이 그 대책 나왔을 때도 이거 왜 하는 거야라고 물어본 것처럼 대통령은 왜 이런 인식을 갖게 됐는지도 진짜 난 되게 궁금해요. 나 이 세금은 진짜. 그리고 여러분 이 보유세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소득에서 놓치는 세금이 쭉 모이잖아요. 그러면 결정체로 딱 모이는 게 집, 차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득에서 놓친다라는 걸 깔고 사실은 보유세에 좀 사회적 형평을 위해서 과세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상하다고 하지 않고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조세 정의라고 그랬어요. 양극화 해소라고 그랬습니다. 불평등 해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는 건 양극화로 가겠다는 거고 조세 정의를 포기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나 제가 볼게요. 작년에 그래서 종부세가 이 정부 들어서 종부세를 깎았는데요. 얼마 깎았나 봤더니 종부세 내는 사람이요. 그 전에 119만 5천 명이었어요. 재작년에. 작년에 얼마 될게요? 41만 명. 어우, 절반 이하로 떨어졌네요. 119만에서 41만 명이 됐다니까요. 절반 이하로 떨어졌네요. 30%가 된 거예요. 120이 40만이 됐으니까. 뭘 많이 봐줘서 그랬겠지. 종부세 기준을 올리고 깎아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친 종부세가 얼마나 깎았나 봤더니 1.8조가 국가 세수가 들거쳤어요. 1.8조가 그러니까 부자들 지금 지갑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웃기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법인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또 법인 주택분 종부세 냅니다. 잘 보세요. 그 전에 5.6만이 냈는데 지금 얼마 낼게요? 6만이 내요. 늘었죠? 늘었네요? 부자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소득으로도 탈루하고 종부세 낼까봐 종부세 낼까봐 그것도 법인으로 주택을 돌려서 거기 세들어 산다는 거예요. 법인 종부세 주택이 늘어났다니까요. 이렇게 치밀하게 부자들을 위한 정책과 부자들은 이 세금을 피해가면서까지 절세, 탈세, 탈루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현재 조세 정책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건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 써서 어쨌든 법인으로 넘긴 거지만 어쨌든 부자들의 세금을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줄어들고 종부세 내는 사람은 30%로 훅 줄었는데 아. 법인 종부세 주택권은 늘었다니까요. 그게 뭘 뜻하겠어요? 그나마 부자들은 진짜 초고가라고 하시면 하면 그것마저도 내기 싫어서 법인으로 회사를 바꿔버린다니까 집을.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종부세는 징벌적이야. 자산에 세금 물리지 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면 자산에 부자들이 아까 얘기한 벤틀리나 이런 데 세금 안 물려야 그걸 사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전혀 다른 얘기죠. 이걸 우리 사치제 시장이라고 합니다. 초고가, 네. 에르메스 가방, 예, 예. 벤틀리, 벤츠 예. 이거 세금 물려도 삽니다. 예. 이거는 경제학 요만큼만 아는 사람도 아는 얘기예요. 이거는 세금과 상관이 없이요. 예. 세금을 물리면 물릴수록 비싸면 비싸져도 아무 상관없이 사는 지역이 사는 겁니다. 예. 여기를 또 세금을 깎아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안 되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여러분 다소 이런 과세에 대해서 만약에 전혀 동감하신 분들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 많아서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예.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유리지갑, 근로자의 지갑은 투명하고 그 세금에 대해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그 소득에 대해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세금 때려! 이게 지금 정부 얘기고 예. 내가 가진 비싼 차, 내가 가진 비싼 집, 내가 가진 다이아몬드, 내가 가진 골프 회원권 이런 거는 세금 안 내겠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예. 이게 이제 저희도 이제 열받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네. 이렇게 되긴 했는데 저는 이 2차 토론회와 3차 토론회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세금 인식이라는 것은 결국엔 있는 자들 또 뭔가를 개발해서 남기려는 자들을 기본으로 해서 아무튼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낙수 효과를 인정하는 그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도 뭐 해주고 부자들 감세해주고 뭐 집 많은 사람들 세금 더 안 내게 해주고 보유세도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낙수 효과에 대한 토론부터 대통령이 다시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앵커님 생각이 좀 반대입니다. 그래요? 낙수 효과라는 걸 인식에 깔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인식을 믿을 만큼 순진하지 않아요, 부자들이. 낙수 효과라는 건 없다는 게 이미 다 이미 증명이 끝난 오래된 얘기거든요. 예. 이거는 그냥 세금 안 내고 예. 부자들끼리 먹고 잘 살겠다는 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잘 먹어야 너희들도 잘 먹을 수 있어라고 하는 명분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대통령도 그걸 잘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틀리가 잘 돼야 다른 협력업체나 일자리 생기고 서민도 잘 먹고 예, 잘 예. 산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낙수 효과를 진짜로 믿는 경제학자가 이 철진한 이론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마시라는 건 당연한데 이걸 말하는 사람의 진위에도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하시죠, 앵커님? 그쵸. 예. 야. 앵커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사람들이. 참 오늘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방송 보시면서 와 맞는 얘기라고 박수 쳐주시고 다른 방송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박시동 평론가께 이제 엄지척을 해주셨는데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이게 끝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는지 아시죠, 여러분? 정부는 포퓰리즘을 던진다는 거예요. 부자 감세를 계속 던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접촉면이 있는 정책들을 계속 던집니다. 예. 양도세 주식 네네. 대주주 양도세 던졌고 금투세 던졌고 예. 이번에 이 부동산 대책 던졌고 예. 종부세 던지는 것처럼 예. 여러분들한테도 접촉면이 있는 얘기를 중에서 포퓰리즘에 해당하는 걸 계속 던지는데 후과는 다 민주당이 보도록 하는 고약한 프레임으로 계속 던지는 건데 그게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요, 상속세 또 나올 거예요. 예. 상속세 나옵니다. 상속세 나와요. 여러분 상속세 내세요? 상속세 내는 사람 많을 것 상속세 내는 같죠? 사람들 없어요. 5%밖에 안 됩니다. 없어요. 예. 아니 물론 상속세가 잘못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과세라는 게 우리나라가 참 잘못된 게 많아요. 왜냐면 예. 기본적으로 잘못된 데 출발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막 기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은 압니다만은 그 개편 방안이 이렇게 포퓰리즘적으로 던져질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 총선 앞두고 계속 나옵니다. 이런 대책, 이제 이런 프레임. 돈에 대한 문제가 예, 있을 예. 거고 의외로 또 살펴보면 나와는 해당이 없는 문제인데 마치 해당되는 것처럼 네. 인식되는 주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이런 이슈들을 던지는 속도가 너무 전방위적이고 빠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매주 이렇게 등장할 거거든요. 뭐 그때마다 아무튼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께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화요일 코너였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대통령의 2차, 3차 민생 토론회에 나왔던 주제들 다뤄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